KS 재료기호 중 SS400에서 SS 및 400의 의미와 안전기수가 5인 경우 허용 인장 응력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SS34와 그 다음에 SM45C에 대해서 앞전 강에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KS 재료 기호입니다. 그래서 재료 기호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나 또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을 모든 엔지니어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엔지니어들의 어떤 언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재료 기호가 KS 규격에 의해서 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SI 단위 국제 규격이 되죠. 국적. 그래서 SI 규격과 KS 규격 이에도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본 지스라든가 또한 독일의 어떤 규격, 또한 영국의 규격, 미국의 규격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KS 규격과 SI 규격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규격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로 이제 KS 규격과 SI 규격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규격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또한 우리가 산업 어떤 동향의 흐름에 의해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또한 시험과 연계가 된다는 사실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본론에서는 결국은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여기서 SS400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SS400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호들이 이렇게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거기에 추가를 해놨으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SS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SS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구조용 아병 관계다.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죠. 일반 구조용 아변 관계다. 아변 관계. 자, 아변 관계. 아변 관계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로울러, 두 개의 어떤 로울러 사이에 우리가 철판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와 같은 두꺼운 철판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와 같은 철판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아변 어떤 가공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변 가공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아변 관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철판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원형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트럭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아변 관계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400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 결국은 최저 인장 강도를 의미하고 있다. 최저 인장 강도. 최저 인장 강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400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400메가파스칼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냥 이제 킬로그램 F로 이렇게 나타내면 얼마입니까? 41 킬로그램 퍼 센치 제곱이 되겠죠. 같이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또한 안전계수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하라 그랬죠. 안전계수. 그래서 세프티 팩터가 얼마입니까? 안전계수를 고려하면 결국은 5가 되니까 결국 여기서 400메가파스칼이면은 5를 곱해주면 얼마죠? 한 2000 메가파스칼의 어떤 그런 하중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안전계수, 안전계수 S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뭐 나왔고 또 계속 나올 겁니다. 허용 인력 때문에 극한 강도.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전계수다. 세프티 팩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금속의 비파괴 검사 법 중에 초음파 탐사입니다. 초음파 탐사. 그래서 초음파 탐상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앞에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계열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금속의 비파괴 검사법. 자, 금속의 여러 가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죠. 금속의 검사반. 그래서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겠고, 육안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현미경에 의해서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비파괴 검사에서, 검사법에 의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를 우리가 NDT라고 하죠. NDT로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Non-Destruction Testing 이렇게 해서 우리가 NDT 뭐 이렇게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금속을 뭐 어떤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것을 우리가 비파괴 검사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비파괴 검사법이 있죠. 자분 탐상법, 그 다음에 초음파 탐상법, 또 뭐 방사선 검사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한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한다 해서 우리가 초음파 탐상법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이제 금속의 비파괴 검사법 중 초음파 탐상법에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금속의 초음파 탐상법은 고주파 음파빔을 금속 또는 재료에 입사한다.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리가 고주파 음파빔을 금속 또는 재료에 입사한다. 그래서 고주파 음파빔 음파빔을 어디다 합니까? 금속이라든가 재료에 입사를 한다는 거. 입사를 해서 내부의 어떤 불연석 탐사뿐만 아니라 이치 결정 및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두 가지가 딱 나왔네요. 그래서 내부 불연석이 되겠죠. 불연석구나. 또한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이치 결정 및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치 결정이나 또한 평가를 하는데 무엇을 사용하는가? 초음파 탐사법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금속의 비파괴 검사 초음파 탐사법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한번 또 살펴보죠.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죠. 특징. 자,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에너지 반사다. 그래서 금속 또는 불연석부로부터 에너지를 반사시킨다. 그래서 에너지를 반사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음파의 시간 변화를 이용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반사하고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파의 시간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파빔의 감쇄 등을 모니터링한다. 그래서 음파의 감쇄 등을 모니터링 한다는 거. 모니터링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그것이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금속 내부 결함 및 표면 결함에 검출을 하고 또한 두께 측정과 부식 정도, 물리적 성질, 금속 구조, 결정 및 크기와 탄성 개수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 결정과 평가를 한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 거기에 방금 제가 말씀한 그런 것이 여기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결정 및 크기라든가
결정립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탄성 개수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장단점은 어디에 있는가? 장단점.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죠. 장단점. 자, 먼저 장점을 한번 보죠. 장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7가지가 나와 있죠. 투가리 구수함으로 시험제 깊은 결합의 검출도 가능하다. 세 번째는 정밀도가 높아 내부 결합의 위치, 크기, 방향, 형성과 성질을 결정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결함 지시가 순간적으로 제시되므로 즉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7번째는 휴대하기 가능하다. 이것이 1번부터 7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단점은 살펴보죠. 단점. 자, 첫 번째는 수동 작업 시 경험 있는 작업자도 주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표면에 아주 가까이 있는 얕은 불연속은 검출할 수 없다. 그래서 얕은 부분 이렇게 있는 것은 거의 표면의 어떤 초음파의 어떤 그런 펄스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섯 번째는 커플런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장비 보정과 결합 분석을 위한 대비 표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비 표준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금속 재료. 금속 재료의 기계적 성질 중 강도, 연성, 인성 등 성질과 파괴 모도의 관계. 그래서 금속에 여러 가지 그 재료가 있겠죠. 재료에 있어서 기계적 성질, 기계적 성질은 다양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있고 이런 등의 성질과 파괴 모드 이것과 그 다음에 파괴 모드의 관계, 파괴 모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계열을 보면은 금속 재료가 금속 재료. 자, 금속 재료는 모든 것이 다 금속 재료죠. 사실은 모든 것이 금속 재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 재료마다 어떤 기계적 성질이 다 똑같을 수가 없죠. 기계적 성질이 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도 여기에서 언급했던 어떤 강도의 어떤 그 세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또 이럴 때는 이런 재료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강을 예를 들면 탄소강에 따라서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열처리를 우리가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열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강도의 세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성. 자, 연성은 어떤 플렉시블한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드러움이 있는 금속의 어떤 부드러움이 있는 상태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과 또한 여기 이제 경도하고 서로 이것이 또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연성이 많다. 그러면 경도가 그만큼 낮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성이 있죠. 인성. 인성은 어떻게 되죠? 어떤 견디는 어떤 그런 힘을 우리가 인성이라 하죠. 끈끈한 정도, 질기는 정도. 그것을 우리가 인성이란다.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파괴 모드는 여러 가지 어떤 형상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파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이크로 크랙에서 매크로 크랙으로 서서히 이렇게 어떤 균열의 어떤 진전도가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파괴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언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개요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금속적인 기계적 성질인 강도와 연성, 인성,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파괴 모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쓰시고, 첫 번째는 여기서 나타나는 금속적인 기계적 성질에서 언급하면 되겠죠. 기계적 성질. 자, 기계적 성질에는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강성이 있습니다. 강성. 그래서 재료가 외력을 받았을 때 변형이 적은 거. 그래서 강성이 있습니다. 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성이 있죠.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고. 인성이 있죠. 인성. 그래서 파괴될 때까지 에너지 흡수 능력을 의미한다. 길긴 정도. 그 다음에 치성. 잘 부서지는 거, 깨지는 거, 주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전성은 어떻게 됩니까? 재료가 이렇게 판자 형식으로 잘 펼쳐나가는 거, 이렇게 잘 펴지는 어떤 성질을 우리가 전성이다. 그 다음에 매짐성, 치성과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6가지가 이렇게 매짐성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잘 알아두신 것이 여러 가지 유리하겠죠.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은 파괴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죠. 파괴 모드. 자, 파괴 모드. 방향이 변동하는 응력을 오랫동안 주면 마침내 파괴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것을 오랫동안 우리가 응력을 오랫동안 주면 파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현상이다. 그래서 피로현상이 나왔습니다. 피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로는 말 그대로 응력을, 아주 낮은 응력을 장시간을 거쳐 지속적으로 가해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피로현상이다. 능력의 장시간 지속적으로 가해주면은 피로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그렇죠. 이렇게 피로가 좀 있다. 그래서 그 피로라는 것은 오랜 시간 계속 어떤 것을 행하다 보면은 좀 피로감이 생기죠. 그래서 사람이나 이 구조물, 금속도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피로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피로 현상을 어떤 것이 있는가 다음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제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는가. 반복하는 응력 크기가 그 재료의 정적 파괴 응력보다 항복점 이하의 작은 응력으로도 우리가 파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항복점 이하의 작은 응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파괴가 된다는 거.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죠.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가해주면 그것이 피로를 유발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 연성절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소성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파괴된다. 그래서 소성 변형을 우리가 보지 않고도 그것이 또한 파괴로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한 우리가 피로에 관련된 이 파괴 모드에는 뭐가 있습니까? SN 곡선 있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죠. 자, 우리가 응력을 S, 그 다음에 N을 우리가 반복 횟수로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SN 곡선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무한히 응력을 반복하여도 파괴되지 않는 한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피로한도라고 하죠. 피로한도. 그래서 파괴되지 않는 한계, 파괴되지 않는 한계를 우리가 피로한도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화나 부식은 피로 수명을 심하게 저하시키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산화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 피로에 관련된 파괴 모드와 피로에 관련된 것은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금속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의 상식의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지만 그 어떤 바탕에 있는 여러 가지 기초 지식이 결국은 본인이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